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이 부족하지 않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조건 절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절약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며 결국 금전적 통제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출의 구조화입니다. 즉,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산의 흐름을 정해진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출은 일반적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뉘며, 고정비는 매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고, 변동비는 달마다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고정비에는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 상환금 등이 포함되고, 변동비에는 식비, 여가비, 의료비, 교통비 등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정비부터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비는 한번 조정하면 장기적으로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의 경우 대부분 불필요하게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을 체크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매월 12만 원씩 아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0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불필요한 보험도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젊을 때 가입한 보험이 노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과 같은 필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리하고 보장성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만 월 10만 원 이상 절감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주거비 역시 구조화 대상입니다. 자가 주택이 있더라도 관리비, 공과금, 유지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낭비되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단열을 강화하거나 창문,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의 초기 투자로 장기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도 누진 구간을 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월 수천 원씩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비가 정리되었다면 그 다음은 변동비를 예산 안에서 즐기기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비와 여가비는 단순히 줄이기보다는 질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내에서 즐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보다는 지역 전통시장이나 직거래 장터, 공동구매 플랫폼 등을 이용하면 신선한 식재료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재료 낭비도 줄어듭니다. 또한 식비 절약을 위해 외식을 줄이고 집밥 비율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에 장보기로 여러 끼를 준비할 수 있는 식단 구성이 도움이 됩니다. 요리를 취미로 삼으면 삶의 즐거움도 커지고 불필요한 외식 지출도 줄어들어 일석이조입니다. 여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활동, 독서 모임, 공공미술관 방문 등을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해 월별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앱을 활용해 매달 예산을 설정하고 지출 카테고리를 정한 뒤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체크하는 습관은 지출 통제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구조화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 점검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이나 월 초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지난달 지출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거나 다음 달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돈에 대한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자존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무조건 아끼는 삶은 지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출을 구조화하여 계획된 예산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삶은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며 만족감도 높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절제가 아닌 질서 있는 소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부족하지 않게 사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현실적인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매달 생활비가 들어올 통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급여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에 매달 생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수입원이 끊기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이 내 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예금이 아무리 많아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결국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전략은 바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활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은 당연히 받게 되는 수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연금을 언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에 따라 월 수령액과 전체 재정 안정성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조절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월 수령액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수령하면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65세부터 수령하면 약 13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 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받을 금액의 총합이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세부터 65세까지의 공백입니다. 이 시기를 대비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활용입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설정한 시점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공백 기간을 메우는 용도로 매우 적합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춰받되 그 이전 기간은 개인연금으로 버티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DB형, DC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금처럼 한꺼번에 수령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수령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의 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 구조와 전략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세 수익입니다. 만약 소형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부동산은 공실 위험이나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 분산을 위해 소형 위주의 안정적인 임대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에게 거주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없거나 은퇴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작은 규모의 상가, 임대 수익도 좋은 방안입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는 퇴직금을 활용해 소형 상가나 공유, 오피스 공간에 투자하여 매달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노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초기 투자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입지나 업종을 선택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 투자, 채권 수익, PP 플랫폼 수익 등도 대안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과도하게 지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분산시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단을 통해 최소한의 고정 수입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이 연금으로 들어오고 50만 원이 월세로 들어오며 개인연금에서 50만 원이 들어온다면 총 200만 원의 고정 수입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며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에도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노후에 돈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 많이 벌어놓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산의 크기보다는 자산이 현금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고정적 수입원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은퇴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한 소비의 시기로만 여기고 가진 자산을 보존하려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산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자산의 실질, 가치를 빠르게 잃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돈이 잠들어 있으면 결국 죽은 돈이 되는 셈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자산이 스스로 이자를 낳고 배당을 주고 가격이 오르며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당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원금 손실이 큰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너무 보수적인 예금 중심의 전략 역시 실질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배당주 ETF,
리치아리아이티스, 우량주 배당주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대표 배당 ETF인 KODX, 고배당 ETF, TIGR 리치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달 소액의 현금 흐름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한 채권 또는 예금의 분산입니다. 예금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정기 예금과 함께 국공채, 회사채 또는 안전성이 높은 외화 채권, ETF 등을 혼합해 운용하면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예금보다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를 분산시키면 매달 일정한 이자가 들어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월급처럼 배당받는 구조를 만드는 셈입니다. 셋째는 소액 투자와 플랫폼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나 토스에서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많고, 최근에는 소수점 투자 플랫폼도 확산되어 1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도 20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부동산 조각 투자나 상가 소액 펀딩 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자산이 잠들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해외 자산 분산입니다. 모든 돈을 원화 자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환율 리스크에 매우 취약합니다. S&P 500 ETF, 글로벌 리츠, 미국 우량 배당주, ETF 등은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자산을 일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전체 자산 중 약 50% 이상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투자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투자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산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불리는 구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자산은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들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처럼 흘러야 썩지 않고 돈도 흐르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산의 이전 유산 설계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그 돈을 어떻게 나누고 언제 주고 어떤 마음으로 남기느냐는 은퇴 후 삶의 평온과 직결됩니다. 의외로 많은 갈등과 고통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의 처리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핵심은 필요할 때 도와주되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주택을 마련할 때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현금 지원은 자녀의 자립 의지를 해치고 오히려 의무화된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이나 지원금은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때도 지금 도와주는 만큼 이후 유산에서 차감하자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갈등 예방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 분할에 대한 사전 계획과 대화입니다. 아직도 많은 은퇴자들이 죽고 나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유산 다툼은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와 기준을 생전에 설정해 놓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이런 자리는 처음은 어색하지만 한 번의 용기가 가족 간 신뢰를 지키고 상속 갈등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됩니다. 셋째, 가급적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분산 설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생전에 일정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을 활용할 수 있고 10년마다 재적용이 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명의 계좌에 소액씩 자산을 분산시켜두는 방식도 자산을 보호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명의신탁 등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넷째는 가족 관계 유지에 정서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든 유산이든 결국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 이후 시간이 늘어난 만큼 자녀와의 소통, 손주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생활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 소소한 기념일 챙기기, 함께하는 여행이나 식사 자리는 돈보다 값진 투자입니다. 결국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기억 안에 따뜻한 부모로 남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재정적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신탁 제도, 유언 대용 신탁, 공증 등을 활용하면 사후에도 분쟁 없이 뜻을 실현하는 스마트한 유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유산 설계 패키지를 준비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산은 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넘기기보다 마음과 기준을 담아 구조화한 유산만이 가족의 관계를 지키고 나의 평생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돈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싶다면 단순히 아끼고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과 소득의 지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생계와 자존감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 기반의 소득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유튜브 블로그 디지털 판매 플랫폼 등을 배우면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글로 풀거나 영상으로 나누는 일은 고정 수입은 적더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66세 퇴직자는 재봉틀을 배워 손주에게 옷을 만들어 주던 것이 계기가 되어 온라인에서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월 3,050만 원 정도의 수익이지만 이는 단순한 돈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함께 챙긴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행을 좋아하던 은퇴자가 스마트폰 사진 편집을 배우고 지역 사진 공모전에 출전하면서 지역의 SNS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창업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보다는 소자본, 리스크가 적은 형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글씨 캘리그래피, 온라인 강의, 중고물품 판매, 시니어, 대상 재능, 기부형 수업 등은 자신의 재능을 자산화하는 형태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파트타임 근로, 시간제 공공근로, 지역 일자리 플랫폼 등을 활용한 소득 활동도 있습니다. 단 몇 시간 일해도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은퇴자에게는 작은 일이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움의 자세는 소득뿐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세상에서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키오스크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이를 배우지 않으면 작은 일도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배우는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자립형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배움이 결국 내일의 소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글을 쓰는 것, 말을 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모두가 배움의 씨앗이자 돈이 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소득을 얻는 황금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